바이든 시대를 맞이해서 미중 관계가 상당히 많이 변화할 걸로 보이고요. 또 2021년 중국 경제가 어떻게 될 것인가 또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병서 중국경제금융연구소 소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자, 바이든 후보가 당선이 됐고요. 이에 따라서 미중 관계도 상당히 변화할 걸로 보이는데 소장님 어떻게 전망을 하고 계십니까? 겁주면서 찌르는 사람하고 이 웃으면서 찌르는 사람하고 누가 더 무섭냐? 웃으면서 하는 사람이 더 무섭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이든은 뭐 어떻게 보면 40여 년 동안에 그 정치를 한 사람이기 때문에 아마 그 승부전에 아주 강하고요. 예. 트럼프 같은 경우는 40년 동안 기업을 했기 때문에 속도전에 강하죠. 예. 그래서 미중 관계 최근 2년간 놓고 보면 누가 봐도 과속이다. 그래서 그 과속에서 사고 낸 것이 이제 트럼프라고 놓고 보면 아마 바이든 같은 경우는 전략이 다 바뀔 거다. 그래서 뭐 트럼프 같은 경우는 무역 전쟁을 세게 했지만 뭐 결과는 신통치 않았고 기술 전쟁을 하는 흉내만 냈지 이게 마무리를 못 졌죠. 예. 그래서 두 가지 전쟁에서 이게 효과를 못 냈으면 이 오바마 그 정부하고 같은 패턴으로 간다. 우리는 뭐 그렇게 많이 얘기를 하지만 저는 전혀 다를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아마도 이제 바이든 정부는 환율 전쟁, 금융 전쟁부터 시작을 하고 거기에 기술 전쟁으로 이제 목을 누르는. 예. 그래서 제가 볼 때 무역 전쟁은 이미 끝난 것 같고요. 예. 그래서 아마 바이든 정부에서 시작은 그 금융 전쟁, 기술 전쟁 이 두 가지 측면에서 트럼프와는 완전히 다른 쪽으로 가지 않겠냐 그렇게 보여집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부분들을 이렇게 나눠서 한번 좀 제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이 중국을 지금 압박하는 형태를 보면 세 가지 형태로서 일단 그 정리가 되거든요. 하나는 방위, 그다음에 안보 부분에서는 그 반중 성향이 많은 국가들을 연합해 가지고 일단 한번 싸고, 두 번째는 이제 경제 부분에서 글로벌 공급망에서 중국을 아무튼 배척하는 형태로서 진행을 하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기술 부문에서 또 한 번 이렇게 압박을 하는 형태로서 여러 겹의 이제 방어막을 치는 그런 형태로서 계속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미국의 이런 전략 자체가 성공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지금 보십니까? 그래서 말씀 주신 내용은 이제 트럼프의 전략이었죠. 예. 그래서 바이든도 그걸 그대로 유지할 거냐. 근데 그 네 가지 전략 다가 사실은 펴놓기만 했지. 예. 이게 정말로 고기를 잡거나 당기지를 못했어요. 예. 그리고 거기에 이제 중국이 매 건마다가 이제 브로킹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뭐 이제 우리로 봐서는 뭐 저기 어떻게 가냐를 봐야 되겠지만 중국이라는 나라의 사이즈가 이미 미국의 70%예요. 그렇죠. 예. 이것을 뭐 1년 만에 그물 쳐서 이것을 브로킹 한다든지 이런 건 불가능해요. 그래서 예. 과거 일본 같은 경우를 보면 아마 지금 뭐 중국 사이즈의 10분의 1 정도 됐을 때 사이즈에 미국이 일본을 견제하는데 10년 걸렸거든요. 85년부터 95년까지. 그렇게 놓고 보면 이것은 봉쇄는 하지만 효과를 보는 데는 아무리 짧아도 2년에서 4년의 시간 정도는 흘러야 이게 얘기가 된다. 예.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는 이 바이든 정부가 얘기하는 것이 동맹을 통한 이제 견제인데 거기는 이제 두 가지가 사실은 필요하죠. 그 동맹의 협조가 필요한데 문제는 트럼프 대통령 4년 동안에 동맹을 사실은 다 깼기 때문에 예. 그 신뢰를 긴가민가 한다는 거죠. 그래서 유럽이 일단은 이것이 뭐 그렇게 선뜻 나서지를 않고 있고 아시아 역시 이제 미국의 그 실력을 봤기 때문에 양다리 걸치기를 한다는 거죠. 예. 그래서 그렇게 놓고 보면 동맹에 어떻게 보면 그 재건 수습의 시간이 상당 부분 갈 수밖에 없다. 예. 그래서 이것은 포위망을 친다고는 얘기를 하지만 동맹을 한다고 얘기하지만 액션은 뭐 적어도 제가 볼 때는 6개월에서 1년 뒤 정도에 시작할 수 있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예. 6개월에서 1년 정도 뒤에 시작하고 그다음에 2년에서 4년 정도가 지나야 효과가 나오니까 결국 2년에서 4년 정도가 어떻게 보게 되면 가장 갈등이 일어날 수 있는 시간일 뿐만 아니라 중국 입장에서는 그거를 잘 넘기게 되면 그 다음에는 이제 그렇습니다. 예, 새로운 국면으로서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 이제 말씀하셨던 게 뭐냐면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무역에서 시작해서 기술로 해서 금융으로 오는 형태였는데 바이든이 되게 되면 금융에서 기술로 넘어갈 거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다음에 무역은 뭐 이미 어느 정도는 정리가 돼버린 상태이기 때문에 자 그럼 우리가 그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금융과 관련한 전쟁이 벌어진다면 어떤 형태가 될 것인가 하는 것들이 가장 궁금할 수밖에 없거든요. 소장님은 거기에 대해서 어떤 그림을 갖고 계십니까? 일단은 이제 중국을 공략했을 때 누가 봐도 합리적이고 중국도 반대하기 어려운 것이 환율이에요. 예, 환율. 무역 수지 흑자가 뭐 이렇게 계속적으로 나고 있고 외환 보유고가 계속 늘고 있는데 환율이 절하된다는 거 이거 익스큐즈가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예,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중국의 환율 시스템 자체가 복수통화 바스켓 제도를 도입을 하면서 거기에 이제 정부의 자의적인 요소가 이미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첫 번째는 환율 시스템에 대한 개선. 예를 들어서 환율 변동 폭을 대폭 늘리라든지 예. 정부가 관여하는 흔적이 보이게 되면 이제 페널티를 물린다든지 그래서 먼저 환율을 손을 대면 중국의 수출 기업들이 다가 이제 영향을 받기 때문에 예. 이제 그게 또 어떻게 보면 미국이 전 세계에 보여줄 수 있는 미국의 힘의 쇼업이에요. 그래서 그것들이 이제 그런 식으로 일단은 갈 수가 있고 보다 근본적인 것은 정말로 중요한 브로킹은 저것은 이제 달러 결제망 여기서 중국을 제한적으로 배제하거나 예. 또는 이제 이 일부분만 배제하거나 전면적으로 배제하는 것. 그래서 그것은 전면적으로 배제하는 것은 세계 경제나 뭐 미국 경제에도 바람직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만 제한적인 선별적인 예를 들어 중국의 4대 은행 중에서 제일 큰 놈 공상은행 ICBC 하나만 제외시킨다. 예. 고투를 잡아서 이렇게 됐을 때 받는 샥은 굉장히 커지죠. 예. 그래서 이 큰 충격은 전체적인 충격은 세계 경제에 주는 충격은 피하고 중국에 굉장히 강한 자극을 줄 수 있는 것들은 예를 들면 예. 이제 그런 두 가지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 환율 말씀하셨으니까 잠깐 좀 그 꼬리로 질문을 한번 드리면 많이들 걱정하는 것이 혹시 그 위안화를 놓고 과거에 엔화에 했던 것처럼 프라자 협정 이런 형태로 해가지고 굉장히 절상을 시켜버리는 게 아니냐라고 하는 전망들도 있는데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다라고 봐야 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뭐 그러면 참 좋기는 한데 예.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한 게 지금 이제 프랑스나 영국이나 독일이나 이 일본이나 그 같이 합의를 봐야 되는 기업들의 그 나라들의 입장에서는 이 과거와 달리 중국 의존도가 너무 커졌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독일 같은 경우는 뭐 중간재, 자본재를 뭐 거의 이제 중국에 팔고 있고 프랑스 같은 경우도 포도주하고 비행기가 제일 큰 수출 품목인데 예. 프랑스의 최대 구매자가 바로 이거단 말이에요. 예. 그리고 영국 같은 경우도 브렉시트로 완전히 이제 왕따가 된 상태에서 그 중국의 투자를 받지 않으면 이것이 금융시장 자체에 이제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아이러니하게도 이제 브렉시트가 중국이 영국을 통한 유럽에서 영향력 확대 여기에 이제 굉장히 좋은 계기가 돼버렸기 때문에 예. 이 세 나라들의 화끈한 합의를 구조적으로 이제 받기가 어렵고 일본 예. 마찬가지로 일본은 뭐 그렇지만 아주 이제 여우처럼 이쪽에 붙었다 저쪽에 붙었다가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한테 붙어서 이제 많은 걸 얻다가 트럼프가 약해지는 순간에 바로 이제 중국 가서 시진핑과 회담하고 그 중국과의 관계를 개선하면서 뭔가를 얻어가는 그래서 그렇게 놓고 보면 그 네 나라 다가 그 프라자 합의처럼 그렇게 화끈하게 밀어줄 수 있는 입장이 아니다. 입장이 아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것이 한 방에 끝나기는 아마 대단히 요원하고 그렇다고 그러면 이제 미국이 엄청난 페이버를 주든지 예. 아니면은 이제 엄청난 협박을 해야 되는데 그게 잘 이제 눈에 들어오지가 않죠. 그렇죠. 예. 자, 이번에는 중국의 대응력에 대해서 한번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미국이 계속해서 공격을 하기 때문에 결국 이제 중국도 어느 정도 거기에 대해서 대응을 해야 되는데 전망은 여러 가지로 엇갈립니다. 이제 미국의 그 공격력이 어느 정도 먹힐 거다라고 하는 쪽도 있고 또 반대쪽에서는 그다지 크게 먹히지 않을 거다라고들 얘기를 하는 건데 이제 크게 먹히지 않는 쪽에서 많이 얘기하는 거는 두 가지 경우를 많이 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통신 장비 측면에서 봤을 때 4G에서 5G로서 넘어가는 건데 4G의 그 중국 부품이 사용되는 그 부분이 한 46% 정도 되는데 그걸 그러면 물로 돌리고 5G로 넘어간다는 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거 어렵고
그다음에 또 이제 반도체 관련해서 보면 전 세계 반도체 수요의 굉장히 많은 부분들을 중국이 차지하는데 그 수요라는 것을 무시하고 가게 되면 미국이나 다른 나라 기업에 있는 반도체 기업들은 굉장히 어려워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중국이라고 하는 현실 자체를 인정하게 되면 미국의 공격력이라고 하는 것도 그렇게 아주 강하지는 않을 거다라는 전망도 있거든요. 중국의 대응력에 대해서는 소장님은 어떻게 지금 보십니까? 이제 반도체 문제도 사실은 5G하고 똑같습니다. 예. 그게 연계가 된 하부 구조로서 이제 통신 장비나 스마트폰을 못 만들게 하기 위해서 반도체를 제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 근데 이번 이제 미국의 5G에 관한 제재는 저게 제재해도 효과가 별로 없다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실익이 이제 크지 않은 크지 가장 큰 않죠. 이유가 제재를 했을 때 미국 이득을 봐야 되는데 미국에는 5G 통신 장비 회사가 없습니다. 못 만듭니다. 그래서 이걸 누르면 누를수록 유럽의 기업과 한국 기업이 수혜를 보는 이제 구조일 수밖에 없고 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지금 그 중국을 제재했을 때 중국의 중간재나 완제품을 사가거나 파는 나라들이 동시에 이제 피해를 보기 때문에 거기에는 미국도 당연히 포함이 되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내 발등이 아프기 때문에 상대 발등을 이걸 이제 찍기가 굉장히 어려운 구조가 지금 되어 있고. 그렇죠. 그래서 오히려 제가 볼 때는 그 방금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유럽이나 아시아는 양다리 걸치기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미국이 세게 나오면 알겠습니다, 형님 하다가 예. 저게 중국이 뭔가 페이버를 주면 뒤로는 이제 협상을 하는 그래서 그런 구조인데 제가 볼 때는 오히려 통신에서의 그 미국이 승기를 잡으려면 5G가 아니고 6G에서 경쟁한다. 6G. 그래서 예. 6G를 빨리 도입을 하는 거죠. 예. 그래서 그것이 예를 들면 위성 통신을 통한 이제 그 6G를 갖고 들어오면 그럼 이제 새로운 전쟁이 벌어지는 거죠. 예. 근데 이미 5G에서는 뭐 장비든 기술이든 스탠다드든 거기서 중국하고 미국은 이미 게임이 안 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예. 뭐 유럽이나 한국 기업들이 대항한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중국을 견제하는 정도지 중국을 자초시킬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에요. 예. 그럼 새로운 이제 패러다임 시프트는 바로 5G를 건너뛴 6G로 빨리 넘어가는 거. 예. 이게 이제 미국의 전략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예. 그 말씀을 하셨으니까 또 하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에 관해서는 저희가 어떻게 판단해야 될까요? 그 중국에서 계속해서 지금 미국이 반도체 기술이나 이 부분들에 대해서 제재를 하기 때문에 뭔가를 뛰어넘을 수 있는 또 이 계기를 하나 만들려고 할 텐데 반도체에 관해서는 저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이제 뭐 우리는 반도체에 대해서 굉장히 비관적인 관점으로 많이 보는데 예. 저는 그 이번 바이든 정부는 아마도 이게 로비에 굉장히 약한 정부가 될 것이다. 그래서 최근 4년 동안 트럼프 정부 때 이 4차 산업혁명 실리콘밸리를 위한 정책이 나온 적이 없어요. 예. 뭐 기억나는 게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근데 문제가 이게 지금 민주당의 경우는 이제 돈을 댄 스폰서들이 실리콘밸리하고 월스트리트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는 그 실리콘밸리의 이것을 상충되는 정책을 하기가 바이든 정부는 굉장히 어렵다. 그래서 지난 정부 때는 실리콘밸리가 어떤 로비를 해도 공화당 정부는 다 리젝트를 했죠. 웃기는 얘기하지 마라. 중국에서 공장 빼서 와라. 예.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게 지금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실리콘밸리의 그 영향력이 미치게 되면 이거 어떻게 해결하려고 그럴 때 결국은 윈윈 전략으로 갈 것 같아요. 그래서 윈윈 전략이라는 것의 의미는 실리콘밸리도 만족시키고 중국에 어떻게 보면 이제 그 뭐라 그럴까 위신 뭐 이것도 세우고 예. 그리고 철저하게 미국이 실리를 챙겨가는 구조는 지금처럼 반도체에서 예를 들면 이제 선진국이 5나노, 4나노 뭐 이걸 하고 있는데 중국은 지금 14나노에서 헤매고 있어요. 그래서 3세대에서 4세대 정도 뒤진 기술인데 이런 레가시 기술은 지금처럼 허용을 하되 예. 그리고 반대급부는 내놓으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의 기술 격차 3세대는 계속 유지하면서 풀어주는 그렇게 네. 되면 소위 말하는 이제 컨슈머 쪽에서의 예를 들어서 정말로 반도체를 중국으로 가는 것을 다 스톱시켜 버린다. 그럼 누가 최대 피해자 그러냐 그러면 세계 시가총액 2등하는 애플이 주가가 폭락해야 되죠. 그렇죠. 매출이 빵이 예, 될 수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그것을 서로가 만족을 시킬 수 있는 방법은 그 레가시 기술은 기술 격차를 계속 유지하면서 유지를 하고 첨단 기술은 완벽하게 통제를 해버리는 이제 그 구조로 갈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그래서 예. 그것이 아마 제가 볼 때는 트럼프 정부 때는 뭐 무지막지하게 그냥 잘라버린 거지만 바이든 정부는 로비에 약한 또 이제 스폰서들의 백그라운드를 놓고 보면 아마도 그런 그 전통 기술
미국을 위협하지 않는 기술에 대해서는 허용해주고 또 그걸 통해서 미국은 부품을 팔고 세트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이익을 보는 거죠. 예. 그리고 제재를 했다는 것에 명분도 얻을 수가 있고 아마 그럴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 미중 관계는 요 정도 그 정리를 하고요. 그다음에 중국 경제에 대해서 한번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중국 경제인데 좀 전에 나온 수치를 보면 중국의 PMI 지수가 10년 내 최고로 올라오는 그런, 결국 이제 내년도 중국 경제에 대한 전망을 상당히 지금 밝게 하고 있는 그런 그 지표라고 보이는데, 내년도 중국 경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보십니까? 그래서 뭐 내년도는 금년이 워낙 나빴기 때문에 안 좋아졌다 그러면 이게 바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그렇죠. 오히려 제가 볼 때는 중국의 내년도 경제에 대해서는 그 얼마까지 갈 거냐, 낙관적인 비보다는 리스크 팩터가 뭐냐를 체크해봐야 될 것 같아요. 리스크 그래서 아마도 내년에는 뭐 확연한 이런 V자 예. 이제 가서 아마 2, 4분기는 뭐 17, 8, 9% 이제 엄청난 이제 그로스 레이트이 나오고 그리고 예. 이렇게 떨어져가는 그 그림이 되는데 결국은 엄청난 V자에서 이제 예전에 중국의 수준 정상화된 5%, 6%대로 수렴하는 구조로 갈 것 같고 예. 그래서 저게 중국이 이제 하반기에 가서 5%에서 6%대로 수렴하는 거 이게 정상화되는 시점이라고 보시면 제가 볼 때는 오히려 그 감안해야 되는 건 세 가지다. 첫 번째 이 환 리스크. 예.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게 금융 리스크가 있죠. 예. 정부가 뭐 미국도 돈 많이 풀었지만 중국도 만만치 않게 풀었기 때문에 그렇죠. 이것이 정상화되는 순간에 미국은 뭐 2023년 4년까지이지만 중국은 바로 이 금융 완화 조치를 중단할 가능성이 예, 있어요. 그렇죠. 그랬을 때 이제 금융 리스크가 있고 아마 내년 하반기를 넘어가면 이제 바이든 정부가 지금처럼 무슨 뭐 이게 환자가 16만 명, 20만 명 이러면 대외 정책이고 뭐고 그거 들여다볼 보기가 전혀 없을 거고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걸 안정화시키는데 적어도 6개월 이상의 시간이 간다고 하면 아마도 미중의 본격적인 이제 전쟁은 하반기부터다. 그래서 하반기. 미중 전쟁의 재점화 가능성. 그래서 그 세 가지 팩터를 오히려 이제 보는 것이 맞는 거 아닌가 싶고, 그래서 내년도에 예. 중국 경제가 뭐 올라간다고 하는 그것은 뭐 코로나의 일간 확진자 숫자하고 정비례하죠. 예. 그렇게 놓고 보면 뭐 내년도 경기가 저게 안 좋으면 바보고 예. 저게 이제 기대보다 더 좋아야 되는데 이제 그거를 뛰어넘기는 쉽지가 않죠.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리스크 팩터를 좀 봐라 그렇게 예. 얘기드리고 싶습니다. 리스크 팩터로 꼽아주신 게 환 리스크, 금융 리스크, 그다음에 미중 전쟁 그 세 가지였습니다. 자, 쌍순환이라는 얘기도 있었고 결국 보면 이제 내년도 중국 경제와 관련해서 상당히 관심을 끄는 것 중에 하나가 내수 소비가 어떻게 될 거냐 하는 부분들이거든요. 중국의 내수 소비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전망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지금 뭐 각국의 내수 소비는요, 저는 마스크 쓴 사람 몇 명이냐를 봐라. 이게 답이고 두 번째는 이제 모빌리티, 예. 자동차나 항공기의 그 이동 상태 지수를 보면 됩니다. 그래서 중국은 뭐 저도 지난주에 그 중국하고 컨퍼런스를 하는데 저는 이제 온라인으로 컨퍼런스를 하지만 그쪽과 연결하는데 거기에 이제 호텔에 모이신 분들이 마스크 쓴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예. 그리고 호텔에서 우리는 뭐 지금 거의 텅텅 비었지만 그렇죠. 예. 뭐 대규모 행사 자연스럽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그 중국 같은 경우는 분노의 소비가 나온다. 그래서 이게 드디어 이제 1년 동안 못 썼던 것이 생기게 되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제가 볼 때는 이 정부의 정책이에요. 정부가 경기를 회복시켜야 된다고 하는데 지금 놀랍게도 중국의 소비 품목 중에서 뭐가 제일 이제 그 큰 아이템이냐면 자동차예요. 자동차요. 그래서 중국이 뭐 최근에 보시면 우리는 뭐 테슬라 또 중국의 손바닥만한 이제 전기차 회사 세 개가 주가가 폭등하는 바람에 거기에 이제 난린데 그거 세 개 회사 다 합쳐봤자 1년에 뭐 10만 대 조금 더 파는 정도인데 정작 놓고 보면 중국의 그 석유 자동차, 예. 전통 자동차 회사들의 주가들이 이제 장자 들어가는 회사, 장한 자동차, 장성 자동차, 이 만리장성할 때 그 장자 주가들이 최근에 무지하게 올라갑니다. 예. 그게 뭐냐고 그러면 바로 중국 정부가 자동차 산업에 대한 그 경기 부양책을 써요. 예. 그래서 그 이구환신이라고 옛날 자동차 바꾸면 혜택 주고 세금 예. 혜택 주고 뭐 이런 것이 있고 그다음에 가전제품에 대해서도 똑같은 정책을 또 써요. 예. 그러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이것이 경기 주도를 하는 것은 자동차와 가전이다. 예. 그래서 이게 자동차 가전이 뭐 10몇 %씩 팔리게 되면 그 후속
전방 산업인 철강, 이 화학 예. 이게 팔리게 되고 한 쿠션 더 넘어가게 되면 이제 음식료가 되는 거죠. 그리고 더 넘어가게 되면 여행 뭐 이런 것들이 줄줄이 사탕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아마 예. 내년도는 그 자동차와 가전 밸류 체인의 그 서비스 차원에서 후속 인더스트리 요게 아마 그 내수를 주도하는 가장 중요한 섹터다 그렇게 보십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구환신 말씀하셔가지고 생각해봤더니 옛날에 2008년, 9년도 그때 나왔던 단어였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때 7공주, 8공주 얘기했을 예, 때 예, 그때 쓴 거죠. 그래서 그 자동차라든지 가전에다 15%의 세금 감면해 주면서 이제 6%까지 떨어졌던 GDP를 한 방에 12% 올리죠. 예, 상승했죠. 그렇죠. 자, 그 또 하나 내년도에 관심 있는 것 중에 하나는 결국 이제 그 첨단 기술 이걸 어떻게 확보할 거냐 하는 것들이 이제 중요할 텐데 그에 따라서 아마 내년도 중국 경제도 거기에 굉장히 역점을 둘 거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고 있거든요. 첨단 기술 확보 관련해서는 어떻게 진행이 될 것 같습니까? 그래서 뭐 첨단 기술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문제가 되는 건 반도체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지금 4차 산업 핵심 기술 ABCDR 기술, 뭐 AI, 빅데이터, 클라우드, 뭐 드론, 로봇 이런 것들은 글쎄 뭐 평가는 여러 가지로 할 수 있지만 중국이 미국보다 밀리는 게 별로 없어요. 오히려 더 넘어가는 것들도 이미 나왔고. 예. 그래서 이제 그러나 거기에 그 밑단에 들어가는 인프라가 되는 반도체는 중국이 못 만들어요. 예. 그래서 이게 가장 중요한 관건인데 제가 볼 때는 중국은 그 오리 같은 나라.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평온하게 지금 중국이 반도체에 대해서 아무것도 안 하는 것처럼 보이죠. 그렇죠. 그러나 그 밑에서는 뭐 엄청난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목숨 걸고 들어간다. 예. 그래서 그것은 이제 두 가지인데 하나는 뭐냐면 그 미국이 지금 하고 있는 실리콘 반도체가 아닌 소위 말하는 이제 제3세대 반도체 목숨 건다. 예. 그래서 미국이 하지 않고 있는 쪽으로 가야 이게 문제가 안 되기 때문에 그 제3세대 반도체 실리콘 카바이드나 갈륨 나이트라이드 반도체에 여기에 대대적인 국산화가 들어갑니다. 예. 그래서 이게 이제 하나고 두 번째는 그럼 지금 있는 건 어떻게 할 거냐인데 두 가지가 국산화를 해라는 건데 여기에 메리트를 주는 거죠. 그래서 뭐 미국이 250억을 뭐 이제 투자하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지만 중국은 더 확신한 게 지금 우리가 뭐 하고 있는 반도체가 한 4나노, 5나노급인데 중국은 지금 한 28나노급 정도를 이제 상용화를 해요. 그런데 중국은 지금 작년부터 해서 한 14나노로 내려와서 이제 생산을 하고 있는데 완숙된 기술인 28나노 정도를 할 수 있는 기업이면 앞으로 10년 동안 법인세 면제해 줄게. 그럼 25%를 깎아주는 거죠. 그래서 그렇죠.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뭐 4년 동안 기업한테 잘했다고 하는 것이 34%인 텍스를 21%나 13% 깎아줬는데 중국은 25%를 깎아줘 버리는 거죠. 이런 식의 이제 정부의 정책 지원이 같이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중국이 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건 분명하지만 이게 국산화를 하려고 하는 이제 정부의 지원 노력 그리고 또 하나 이제 간과할 수 없는 것은 중국이 이제 1950년대에 완전 맨땅에 헤딩해서 원자폭탄을 만듭니다. 그렇죠. 5년 만에. 근데 그때 아무 원천 기술이 없는 상태에서 이제 정말로 독학해서 한 거죠. 근데 지금 반도체는 상황이 다른 것이 이게 지금 그 전 세계에 반도체 회사들이 중국에 안 들어가 있는 회사가 없습니다. 우리 삼성, 하이닉스, 인텔, 뭐 마이크론 전부 다 들어가 있고. 그렇죠.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중요한 기술의 원산지인 실리콘밸리를 이제 IC 인더스트리, 그 인터그레이트 서킷 인더스트리라고 얘기를 하지만 이제 농담으로 인도 차이나 인더스트리라고 해요. 거기 있는 엔지니어들의 70~70%가 다 인도, 중국 애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인력들이 이제 여차하면 중국으로 다시 이제 회귀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또 그 사이에 중국에 들어와 있는 중국 반도체 산업에서 이제 훈련된 이 중국인 엔지니어들 이 사람들이 엄청나다는 거죠. 그래서 그 인프라가 지금 과거하고는 굉장히 다르게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조금 다르게 봐야 되는 거다. 그래서 중국이 뭐 반도체 국산화에 우리는 이제 장비나 재료 소재 쪽에서 호재가 있긴 하지만 우리 국가적 차원에서 보면 중국의 반도체 국산화 전략을 굉장히 조심해야 되고 또 우리도 거기에 맞춰서 이제 뭔가 대응을 세워야 되는데 우리는 그런 부분이 너무 약한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이제 시장과 관련한 부분을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그 궁금한 것 중에 하나는 위안화가 내년도에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부분들이거든요. 최근에 아무튼 계속해서 지금 절상이 되고 있는 상태니까 이렇게 절상이 계속 유지될지 아니면 그 방향이 바뀔지 하는 부분들인데 위안화는 어떻게 지금 보고 계십니까? 아마 전저점을 갱신할 수도 있다. 전저점이 어느 정도? 6.2 정도요. 6.2. 지금 6.5, 6.6인데, 근데 그것의 의미는 뭐냐면 최근에 이제 위안화를 절상시키는 가장 큰 이유는 아마도 이제 그 바이든 대통령 후보가 그 유세 중에서 그 중국과 관련해서 확실하게 얘기한 게 하나 있어요. 예. 환율을 조작해서 중국이 이득을 취하고 있고 우리 것을 뺏어간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예. 이것을 아마 맨 먼저 들어오는 예봉은 환율로 들어올 것이기 때문에 중국이 먼저 사전 준비를 하는 거죠. 예. 그래서 바이든 정부가 출범했을 때 어떻게 보면 트집잡을 빌미를 주지 않기 위해서 7.2까지 올려놨던 것을 그 사이 한 이제 0.6 정도 절상을 시킨 거죠. 예. 그래서 이번에 아마 절상은 그렇게 봐야 되고 문제는 이제 중국의 그 아까 말씀하신 쌍순환 전략의 핵심이 내수 중심 성장이에요. 예. 수출이 이제 이렇게 안 한다. 그래서 최근에 나온 그 중국의 여러 가지 정부 정책을 보면 수출에 관한 언급이 전혀 없어요. 예. 그래서 그 얘기는 이제 수출을 안 한다는 거죠. 그 중요성을 떨어뜨린 건데, 그래서 문제는 이 환율의 절상이 중국에 도움이 되는가 안 되는 것을 판단해야 되는데, 첫 번째는 내수 중심 성장, 지금 내수가 GDP의 60% 넘어가기 때문에 이거 중심으로 가게 되면 절상이 내수 경기 회복에 도움이 되죠. 예. 그리고 두 번째는 중국의 이제 부채 비율이라든지 신용 리스크를 해소하기 위해서 캐피탈 마켓을 이제 대대적으로 육성하고 있고, 예. 그것의 이제 중요한 의미는 이제 외자가 들어와서 먼저 불을 질러줘야 되는데 그 측면에서 놓고 보면 위안화 절상이 자본시장의 개방에 외자를 대거 끌어들이는 효과. 그래서 최근 예. 보면 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지만 중국으로 들어가는 자금들이 엄청나죠. 예, 그렇죠. 그건 가만 앉아서도 이게 뭐 최근 뭐 한 6개월 이 사이에 거의 10% 가까운 이제 환차익을 볼 수 있었기 때문에 예. 그래서 그 두 가지 목적이 동시에 있고 또 장기적으로 놓고 보면 중국으로서는 환율 전쟁에 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예. 강한 환율로 먼저 기업들한테 시그널을 줄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 세 가지 목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말씀하셨던 환율, 그다음에 외자, 기술 모두 다 합치면 거기에서부터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거창반입니다. 그 스타 시장인데 최근에 아무튼 상당히 좀 각광을 받고 있는 상태인데 요 그 시장에 대해서 좀 자세히 좀 설명을 해주시고 앞으로 전망은 어떻게 될 거라고 좀 보십니까? PDR이라고 뭐 여의도에서 많이 얘기를 하신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정말 PDR 주식을 보고 싶으면 거창반을 가라. 그래서 거창반은 시진핑 주석이 지시해서 6개월 만에 만든 겁니다. 그래서 예. 이것은 중국이 그 앞으로 육성해야 되는 네 가지의 핵심 기술, 요 기술을 가진 기업이면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상장시켜준다. 그래서 뭐 연한이 얼마 됐지, 이익이 얼마 냈든지 관계없이 소위 말하는 테슬라 조항으로 상장을 시키고 또 중국도 우리처럼 이제 감독원하고 거래소에 상장 승인을 받아야 되는 허가제였는데 이것은 등록제입니다. 요것만 맞으면 주관사하고 합의봐가지고 그냥 올리는 거죠. 예.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성장성은 좋은데 이게 문제는 이익이 못 받치는 회사들이 많다는 거죠. 예, 예. 그래서 테슬라 조항의 이제 뭐 핵심이 그거지만 그래서 이게 뭐 중국의 미래 꿈은 저것이지만 이것을 안을 들여다보면 밸류에이션이 장난 아니다. 그래서 밸류에이션이 지금 평균이 90인데 90. 반도체나 첨단 AI라고 붙었다고 그러면 기본적으로 한 150에서 200 정도 갑니다. PER이. 예. 그래서 PER을 보면 상해 그 평균이 한 15 정도 되는데 상해 한 6배, 우리 코스닥이나 뭐 나스닥의 한 3배, 2배에서 3배 정도 높은 밸류에이션을 받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이것은 굉장히 중국이 전략적으로 이제 하고 있는 시장이고 어제인가요? 그 중국이 그 중요한 지수에 이 거창반에 있는 회사들을 포함을 시켰고 예. 아마 1월이 될지 모르겠지만 내년 초부터는 거창반에 지금 외국인은 투자가 안 됩니다. 예. 근데 이것도 후광통 종목에 집어넣어서 외국인이 투자 가능하게 하겠다. 이렇게 이제 줬는데 제가 볼 때는 한국도 뭐 그런 관련되는 상품을 출시한다고 하지만 안에 회사의 퀄리티를 보면 퀄리티가 떨어져요. 창업반보다도. 그렇죠. 예. 그래서 그 ETF를 사거나 뭐 이렇게 하면 수익률이 아마 기대보다 잘 안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예. 그래서 그것은 이제 정부 정책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렇고 그것은 이제 굉장히 선별적으로 아마 들어가서 볼 필요가 있다. 예. 그렇게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자, 거창반 시장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모험 기업들만을 모아서 성장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역사도 짧고 그다음에 매출도 지금 안 되고 뭐 이익도 뭐 적자가 계속 나고 그래서 현재는 안 좋지만 앞으로 굉장히 성장성이 높은 그 기업들을 상장을 하는 그런 이 시장을 말하는데 앞으로 상당히 유망할 거다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자, 아마 마지막 질문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내년도 중국 주식 시장은 어떻고 그다음에 유망한 업종이 어떤 거로 지금 보고 계십니까? 글쎄요, 뭐 전 세계 시장하고 이제는 같이 가는 것 같아요. 전 세계 시장하고 같이 가는데 저는 관심 있게 보는 것은 이제 그 85년에 미일 전쟁이 벌어졌을 때 그 환율 절상하고 같이 증시가 같이 가는 현상이 나타나요. 예. 그래서 지금 이번에도 이제 그런 앞으로 한 4년 동안의 바이든과의 전쟁에서 아마 시장 개방, 환율 그 절상 이 그림이 4년 내내 지속이 될 가능성이 있고 그렇게 놓고 보면 아마 내년도 같은 경우는 그것이 뭐 얼마가 될지는 모르지만 그 스타트 라인에 선다.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우리나 일본이나 뭐 미국은 시장이 미쳐 날뛰면 정부도 손 못 대는 시장인데 그렇죠. 중국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이 말씀하신 이제 2008년, 2015년에 난리가 났기 때문에 중국이 명확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중국말로 따치따로 그러니까 예. 크게 폭등도 크게 폭락도 우리는 자시한다. 자시하지 않는다. 그래서 중국 정부가 표명한 것은 슬로우불입니다. 예. 느리게 가는 황소. 그래서 이 아마 내년도 같은 경우도 섹터별로 종목별로는 아마 이제 엄청난 이제 상승이 나는 섹터나 종목이 나오겠지만 아마 인덱스는 뭐 지금 중국의 IB들이 대략 보는 것이 한 3,800 많이 보는 데가 4,000 정도, 한 예. 15%에서 한 20%그 언더로 보는 것 같아요. 예. 근데 뭐 한국도 뭐 한국의 그 동학개미들이 미국 가서 투자해서 많이 벌었다고 하는 테슬라가 6배 올라갔는데 예. 그 중국의 니오라는 전기차 회사가 14배인가 뭐 11배가 올라갔죠. 예. 그래서 그런 이제 그 섹터나 종목 쪽에서는 아마 미국을 능가하는 이제 그런 종목들이 많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중국은 인덱스로 접근하기보다는 섹터나 종목 쪽으로 가는 것이 맞을 것 같고, 그리고 그것의 이제 이유는 중국이 뭐 화면에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지수는 3,300인데 시가총액은 사상 최고치를 이미 갱신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것은 이제 오버행 이슈가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지속적으로 시장을 넓히고 증자를 하는 바람에 이제 지수는 못 올라가고 개별 종목별로는 크게 영향을 받는 뭐 그런 상황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예. 개별 종목별로는 크게 영향을 받을 거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업종을 잠깐 좀 소개를 좀 해주시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뭐 내년도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는 그 아까 말씀 올렸던 이 경기 회복의 주도 업종, 정부가 밀고 있는 예. 이고환신 섹터가 중요해 보이고. 그리고 이제 국산화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쌍순환의 핵심이 내수 플러스 국산화입니다. 예. 그래서 전기차하고 반도체가 그게 해당이 될 것 같고, 그리고 지금 조금 이제 우리가 다르게 봐야 되는 것은 중국은 이미 코로나가 아까 예. 말씀을 드렸지만 뭐 화면 어디를 봐도 시진핑 주석부터 마스크를 쓰지 않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일반인들도 마스크를 쓰지 않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언택 특수는 이건 거의 끝났다고 봐야 된다. 예.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다가 계속 그 포커스를 하지만, 그래서 언택보다는 이제 언택이 끝나고 났을 때 소위 말하는 분노의 소비, 절제된 소비, 막힌 소비가 뚫어지는 예. 예를 들면 여행이라든지 관광이라든지 뭐 숙박업 아마 이런 쪽이 아마 내년도에는 좀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데가 아닌가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나와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예, 지금까지 전병서 중국경제금융연구소 소장이었습니다.